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3월 3일 검은 화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2포인트, 7.24% 폭락해 5,790일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37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충격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오늘 3월 4일 공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무려 698포인트, 12.06%라는 한국 증시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매매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대한민국 증시를 떠받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10% 안팎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41조 원, 한 48시간 만에 코스피에서 1150포인트가 날아가고 무려 8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틀 연속 역대급으로 빠졌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졌으니 무조건 여기가 찐바닥 아니야? 역사적으로 전쟁 악재 터지면 V자 반등이 오니까 지금이 줍줍할 기회야. 이 판단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번 하락장의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틀렸다면 오늘 물타기에 밀어넣은 그 돈이 다음 주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반대 매매의 방아쇠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수준의 역대급 폭락과 서킷 브레이커 직후 바로 V, 자 반등한 확률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보합을 하거나 더 깊은 구렁텅이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번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계좌 상태에 따라 정확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이 제도가 코스피에 발동된 횟수는 고작 7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장이 곧바로 V, 자 반등을 보였을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3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만 서킷 브레이커가 4번 발동됐습니다.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날, 바닥이라고 달려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뒤 두 번째, 또 나흘 뒤 세 번째,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맞으며 추가로 20% 넘게 더 밀렸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바닥의 축포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의 시작을 알리는 경보음이었던 겁니다. 2024년 8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7%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고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3조 원 가까이를 바닥이라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시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물론 그때는 며칠 뒤 빠르게 반등이 오긴 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폭락은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봉쇄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장기전을 점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깊이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장기전이 될 경우 폭락장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기관이 매수세에 나선다고도 하면 이를 저가 매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관의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물타기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기계적으로 사서 원래 비중을 복원하는 거죠. 기관에겐 이게 매수 기회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른 기계적 조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고 착각합니다. 아, 기관도 사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구나. 바로 이 착각이 폭락장에서 개인의 돈을 녹이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계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지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과정에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세 단계의 구조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공포 매도입니다. 어제 같은 날 장이 열리자마자 파란 숫자가 쏟아지면 본능적으로 팔게 됩니다. 이건 사실 생존 본능이에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이고 놀랍게도 이 1단계에서 손실을 확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피해가 적습니다. 쓰라리지만 깔끔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2단계 어설픈 반등에 속은 물타기, 폭락 이틀째 혹은 사흘째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척합니다. 마이너스 7%였던 게 마이너스 3%로 줄어들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봤지? 결국 오르잖아. 지금 사면은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어. 여기서 매몰 비용의 함정이 작동합니다. 이미 잃은 돈이 아까우니까 더 넣어서라도 본전을 찾겠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물타기의 수학적 함정은 이겁니다. 주가가 50% 빠지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100% 올라야 합니다. 지금 20% 빠진 주식이 바로 20% 올라서 복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깊이 빠진 주식에 돈을 더 넣는 건
수학적으로 점점 더 가파른 벼랑을 올라야 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겁니다. 게다가 물타기를 할수록 한 종목에 대한 집중도는 올라가고 포트폴리오의 균형은 산산조각 납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인 분산을 스스로 부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가 옵니다. 현금이 바닥나고 신용과 미수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물타기를 반복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고갈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바닥을 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증권사 앱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신용대출 가능 금액, 미수 거래 한도. 지금 조금만 더 넣으면은 평단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결국 빚을 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투자는 도박으로 변합니다. 빚으로 산 주식은 시간을 적으로 만듭니다. 매일 이자가 붙고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은 증권사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반대 매매입니다. 대부분 장시작과 동시에 시가로 내던져지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불리한 가격에 강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바닥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내 주식을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강제로 토해낸 물량은 현금을 움켜쥐고 호시탐탐 기다리던 기관과 외국인이 줍습니다. 개미가 이전 폭락 때 잘 버티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계좌가 증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3단계 구조 때문입니다. 공포 매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매몰 비용 심리로 물타기의 늪에 빠지고 결국 비투의 반대 매매라는 기요틴 아래 목을 내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3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매매 동향 데이터를 뜯어보면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폭락장 공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폭락 첫날이었던 어제 3월 3일 외국인이 무려 5조 1,700억 원, 기관이 8,800억 원을 시장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 떨어지는 칼날을 무려 5조 8천억 원이나 맨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1단계 공포 매도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개미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엄청난 매물 폭탄을 하루 만에 다 받아낸 걸까요?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는 미친 폭등장을 연출하면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쌓아둔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장호 등 증시 대기자금이 무려 11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걸 구경만 해야 했던 이 막대한 대기자금의 주인들은 극도의 포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란 전쟁이라는 악재로 지수가 마이너스 7%나 빠지자 이들은 이걸 위기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렸던 박앤세일로 오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장과 2024년 블랙 먼데이의 달콤한 V, 자 반등을 기억하며 외국인이 던지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외치며 무려 5조 8천억 원이라는 장전된 총알을 쏘며 불나방처럼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스마트 개미 환상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3월 4일 코스피가 12%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제 5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개미들의 매수세가 오늘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실종돼 버린 겁니다. 어제 바닥인 줄 알고 선발대로 뛰어들었던 5조 8천억 원의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한 덫에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산 주식이 마이너스 10% 넘게 추가로 녹아내리며 계좌가 마비됐고 손절은커녕 추가 물타기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락장에서 섣불리 바닥을 예측한 대가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외국인은 어제 전쟁이 터져서 당황해 주식을 판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코스피가 6,300을 돌파하며 과열로 치달을 때부터 한 달 동안 무려 20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철저하게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미리 높은 가격에 차익을 챙기다 전쟁이라는 명분이 생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4조 4천억 원의 매도 폭탄을 던지며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걸 세일이라며 받아먹었고 정작 진짜 폭락이 시작된 둘째 날인 오늘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 같은 뉴스인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처참하게 맞은 걸까요? 코스피가 뭔지 한번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배터리, 화학을 더하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상 수출 제조업 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곧 코스피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유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에 세계 어느 시장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힙니다. 유가가 뜹니다. 유가가 뛰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성장주, 특히 반도체 같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심장이 바로 그 반도체입니다. 전쟁의 총알이 한국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 코스피를 정통으로 관통하는 구조인 겁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한 줄의 팩트만으로도 한국 증시가 왜 유독 미국보다 중동 전쟁에 2배, 3배 민감한지 설명이 됩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무려 50% 가까이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바로 다음 날 6,300까지 달성했습니다. 코스피의 주가순 자산 비율이 2배에 근접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2배를 넘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2000년 초 닷컴 버블과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단 2번뿐입니다. 말하자면 코스피는 이미 과열된 기관차처럼 레일 위를 질주하고 있었고 전쟁은 그 레일 위에 놓인 바위였을 뿐입니다. 과열이 없었다면은 3% 정도 빠지고 말았을 폭락이 7%로 증폭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한국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완벽한 차익 실현의 핑계가 생긴 겁니다. 어제 외국인이 5조 1천억 원을 던진 이유가 한국 경제가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참에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겁니다. 네, 산이 높으면은 꼴이 깊다는 격언이 어제 한국 증시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은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과열된 시장, 유가의 극도로 민감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 이 세 가지 화약이 전쟁이라는 트리거를 만나 한꺼번에 점화된 겁니다. 화면을 중동으로 돌려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좁은 바닷길은 전체 폭이 55km에 불과하고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은 고작 10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항 가능 구간이 전부 이란 영해에 속합니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글로벌 LNG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바늘구멍 같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구의 에너지 동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동맥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한 경제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배럴당 67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 자체가 흔들립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이란의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유조선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오만 인근 해상에서는 피격으로 인해 선원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며 살기 어린 경고를 날렸죠. 이 실제 공격이 발생한 직후 하루 50에서 60척이 오가던 이 해협의 대형 유조선 통행량이 사실상 0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150척이 넘는 선박들이 해협 진입을 포기한 채 바다 밖에서 발이 묶여 둥둥 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 보험사들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스탠다드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을 중단한다고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 없이 그 바다를 지나다가 공격을 당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해운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어떤 해운사도 그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사우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 진입 직전 뱃머리를 돌려 아라비아해로 회항했고 로테르담행 유조선도 해협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본 최대 하윤사와 그리스 하윤 당국은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피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고 독일 하팡로이드도 해당 해역 통항을 중단했습니다. 공습 이전에도 전쟁 위험 해상 보험료는 이미 2~3배로 뛰었고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한 번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돈을 내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려고 해도 보험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이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꽉 막힌 바닷길이 얼마나 유지될까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석유 공급망은 일종의 저수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생산국이 매일 물을 붓고 소비국이 매일 물을 빼가는 겁니다. 이 저수지에는 전략 비축유라는 비상 물탱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잠깐 끊겨도 비축유를 풀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물탱크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은 이번 사태의 분기점은 대략 2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에 약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만약 그보다 빠르게 전쟁이 종결되면은 금융시장은 초기 변동성을 겪고 나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도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사건 당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2주를 넘기면 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전략 비축유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올려야 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미 오펙 플러스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을 20만 배럴 이상 늘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려봤자 물류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 기지에서 비축유를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을 벌어주는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브렌트유는 이미 배럴당 $81까지 올라 13% 넘게 급등했고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주,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섣부른 베팅을 멈추셔야 합니다. 시장이 시간을 재고 있다면 여러분도 시간을 재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시장이 무너질 때 판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도중에 바닥을 맞추려고 달려든 사람입니다. 지금은 확신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카오스 속에서 장이 열리면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20%인 시점에 손절하고 재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물타기 하며 버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정답은 당신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트레이더의 룰을 봅시다. 트레이더는 가격의 방향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개별 테마주나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에게 손절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본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주가가 30% 빠진 종목을 물타기로 붙잡고 있는 건 그 돈이 다른 기회에 쓰일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손실을 확정하고 폭락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 더 좋은 가격에 재진입하는 게 수학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하락 추세가 명확한 개별 종목에서 물타기는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칼날의 손잡이가 없으니까요. 반면은 투자자의 룰은 다릅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 ETF나 검증된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에게 시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 모든 전쟁발 폭락 이후 지수는 결국 회복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심지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코스피 지수는 폭락 이후 대부분 한두 달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수 ETF는 개별 기업처럼 영구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 안에 개별 기업이 망해도 새로운 기업이 편입되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 개별 테마주는 다릅니다. 2020년 수소 열풍 때 급등했다가 지금까지 고점 대비 8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종목에 물타기를 했다면 5년이 지난 지금도 본전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좌에 빨간 글씨로 박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영구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뼈아픈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절대 망하지 않을 초우량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매크로와 AI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세게 불타올랐던 가장 거대한 반도체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 두 종목의 멱살이 잡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은 끝까지 버티는 투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트레이딩의 영역일까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서 말한 수소 테마주처럼 영구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가 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아직 상승할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기업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경제의 해일이 반도체라는 배를 덮친 것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빚 없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여윳돈으로 샀다면 이 종목들은 지수 ETF처럼 끝까지 시간으로 버티는 투자의 영역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철저한 사이클 산업이라는 겁니다. 만약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어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글로벌 IT 수요 자체가 꺾여버린다면 어떨까요? 이 하락 사이클이 다시 바닥을 찍고 위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까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량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버티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만 전자, 20만 닉스라는 환상에 빠져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거나 내년 전세금처럼 반드시 빼야 할 기한이 정해진 돈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기업은 우량주지만 여러분의 자금 상황이 그걸 초단기 테마주처럼 다루고 있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냉정하게 비중 축소나 리스크 관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식을 쥐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렇습니다. 내가 산 게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 ETF라면 물타기가 아니라 시간으로 버티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팔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지수는 반드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산 게 특정 테마주, 특정 섹터 종목이라면 냉정하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스탠스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장에 잡아먹힙니다.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종목 하나하나를 이 기준으로 분류해 보십시오. 이 종목은 투자인가 트레이딩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내 계좌에 이것 하나만 묻어 있다면 그 어떤 우량주라도 당장 팔고 도망쳐야 합니다. 바로 빚입니다. 신용이나 미수 같은 빚이 끼어드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룰과 트레이딩의 룰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됩니다. 폭락장에서 좋은 기업이니까 존버하면 이긴다는 논리는 단 하나의 조건, 즉 당장 쓸데없는 여유 자금일 때만 성립합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은 그저 종이 위의 숫자일 뿐 1년이고 3년이고 시간은 내 편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빚으로 산 주식은 다릅니다. 이 순간부터 시간은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합니다. 투자가 확률 게임에서 째깍거리는 시간 싸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빚은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계좌를 먼저 박살내는 기요틴이니까요.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신용이자율은 연 8에서 9%에 달합니다. 만약 시장이 회복되는데 6개월이 걸린다라면 그 6개월 동안 원금회사에서 5%가 이자로 증발합니다.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와도 여러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B2의 구조적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달러의 행방도 주목해야 합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을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 폭락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포지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락장이란 뭡니까? 주식의 가격이 싸지는 시장입니다. 세일 기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세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갑이 비어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너도 나도 풀매수를 했으니까요. 현금 비중은 0%에 가깝고 오히려 빚까지 내서 투자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일장에 도착했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구경만 하다 결국 반대 매매로 가장 싼 가격에 내 물건을 남에게 넘기게 됩니다.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하지만 이 말의 전제 조건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려면은 그때 쓸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 없는 탐욕은 그냥 무모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빚이 있다면은 즉시 축소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둘째, 빚이 없고 지수 ETF나 초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팔지 마십시오.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발 폭락 이후 지수는 모두 회복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매수는 최소 2주 뒤까지 기다리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어떤 뉴스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현금이 없다면은 수익이 나 있는 종목부터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진짜 바닥이 왔을 때 그 현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현금을 쥐고 있다가 3월 말 바닥에서 지수 ETF를 산 사람들은 1년 만에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렸습니다. 진짜 고수는 뉴스를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가치 대비 가격을 보고 미리 준비해둔 현금으로 계획된 분할 매수를 집행합니다. 뇌동 매매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계획 매매이고 계획 매매의 전제 조건이 바로 현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통제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도 환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의 빚, 내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 현금의 비중, 이것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폭락이 진짜 바닥이라면 이제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지만 이 폭락이 더 큰 하락의 시작이라면 현금을 든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건 빚 없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